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평생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밥상도 살림도 아이 키우는 것도 늘 못마땅해 하셨지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애 낳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집안일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20년 동안 칭찬보다 타박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도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참고 넘겨. 그래서 저도 믿었습니다. 저 사람은 끝내 나를 며느리로도 식구로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친정에 내려가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가서 열어봐라.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지막까지 잔소리할 거리나 넣어뒀겠지 싶었지요. 그런데 친정에 도착해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몰랐던 시어머니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박선영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을 떴습니다. 요즘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오래도록 그랬지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마음이 덜 급했습니다. 부엌불을 먼저 켜고 물을 먼저 올리고 식탁을 먼저 닦아야 하루가 덜 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남편이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몸을 일으킬 때도 소리가 날까봐 조심했습니다. 발끝부터 바닥에 내리고 손으로 이불 끝을 눌러 정리한 뒤에야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몸이 먼저 기억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익숙해진 습관이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오자 집안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실 창문에는 푸른 새벽빛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영은 곧장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채우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동안 싱크대에 놓인 컵들을 가지런히 모아놓고 식탁 위를 마른 행주로 한번 닦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닦아둔 자리였지만 아침이 되면 또 손이 갔습니다. 이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살았다는 집이었지요. 결혼하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선영은 집안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낮은 장식장, 묵직한 장롱, 오래된 식탁, 베란다, 창가에 줄지어 놓인 화분들. 그보다 더 낯설었던 것은 사람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있는 순서와 말투와 눈치가 집 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선영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먼저 일어나 계신 분이었습니다. 선영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만 해도 방문을 열고 나오면 시어머니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엌에 같이 서 있는 시간은 이상하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표정한 얼굴로 오가는 짧은 말들은 늘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간이 좀 세다. 그릇 놓는 소리가 너무 크다. 손님 오시는데 저 옷차림이 뭐냐? 길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영은 그 말들을 오래 품고 다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잔소리일 수 있었겠지만 선영에게는 늘 평가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자신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이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기분이었지요. 그날 아침도 선영은 평소처럼 된장국부터 올렸습니다. 어젯밤 멸치 육수를 내두었기에 금방 끓일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두부와 대파를 꺼냈습니다.
칼로 대파를 썰면서도 손놀림은 조용했습니다. 잠든 사람들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였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작은 소리도 괜히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엌 창문을 조금 열자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이 가까운 듯 했지만 새벽 공기에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빵집 셔터 여는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는 차 시동 거는 소리도 작게 울렸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의 하루는 늘 남들보다 먼저 시작되면서도 이상하게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선영은 올해 48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지났습니다. 아이 둘을 키웠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고 그 집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해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큰 사고도 없었고 집안이 특별히 무너진 일도 없었고 아이들도 무난하게 자랐습니다. 남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댁이랑 같이 살면서 여기까지 온 거면 잘한 거지. 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 요즘 드물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이상하게 그런 말을 들을수록 더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잘한 삶 같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성실했고 밖에서 큰 문제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영이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참고 넘겨. 말대꾸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지나가. 그 말은 싸움을 막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선영은 그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에게조차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침묵은 길어지게 마련이지요. 식탁 위에 반찬을 하나둘 놓고 나니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간단한 나물무침. 크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자라 보이지는 않게 차려야 했습니다. 선영은 늘 그 선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지나치게 힘을 준 것처럼 보여도 안 되고 성의 없어 보여도 안 됐습니다. 그 미묘한 경계를 오래 붙잡고 살아온 셈이었지요. 그때 안방 쪽에서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옅은 회색 카디건을 걸친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선영은 얼른 허리를 세우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고는 부엌 쪽으로 시선을 주었습니다. 선영은 괜히 국 냄비 뚜껑을 한 번 더 열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국은 끓었냐? 네, 거의 다 됐어요. 두부는 너무 늦게 넣으면 부서진다. 네, 금방 넣으려고요. 혼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한마디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여전히 그 짧은 말을 들을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등이 조금 굳고 손끝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직도 그렇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때때로 놀라웠습니다. 20년이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어떤 긴장은 익숙해져도 사라지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아 창밖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도 곁눈질로 그 표정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피곤한 건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 건지 알기 어려운 얼굴. 선영은 결혼한 첫 해부터 그 얼굴을 읽으려고 애썼지만 아직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큰아들은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나가 살았고 딸은 대학을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집안은 예전보다 한산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분주함 속에 묻혀 있던 것들이 요즘은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식탁에 사람이 줄어드니 말도 줄었고 말이 줄어드니 침묵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선영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버틴 시간이 적지 않았구나. 아이들 웃음과 투정과 숙제 챙기느라 바빴던 동안에는 적어도 자기 서운함을 오래 들여다볼 틈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러 나오고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자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앉지 못하고 몇 번이나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갔습니다. 물컵을 채우고 반찬 접시를 다시 맞추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선영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움직이고 있으면 마음이 덜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장모님 댁 한번 다녀와야겠다던데? 선영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요즘 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며칠 전 받았지만 아직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꺼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먼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국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 주쯤 가보려고요. 남편은 별뜻 없이 한 말처럼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의 마음은 그 순간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였는데도 이상하게 그날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선영은 식탁을 치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베란다 화분 쪽으로 갔고 남편은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무난한 가족의 일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큰 소리도 없었고 노골적인 다툼도 없었고 누구 하나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선영은 이상하게 그날 식탁 위 공기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친정에 가야 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한번 나온 뒤부터 마음 한쪽이 자꾸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고 집안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온 사람은 알지요. 겉으로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날에도 작은 기류 하나가 집안 공기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선영은 설거지를 마친 뒤 싱크대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물기를 닦던 손이 느려졌습니다. 창문 밖 아침 햇빛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함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영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 잠겨 있던 어떤 문이 이번에는 정말 조금 열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처럼 말입니다. 아침에 친정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난 뒤부터 박선영의 마음은 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간 식사였는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넥타이를 고쳐 매며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요. 설거지를 마친 뒤 선영은 베란다 쪽으로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햇빛은 좋았습니다. 바람도 세지 않았습니다. 젖은 수건을 한 장씩 펴서 걸면서도 마음은 자꾸 식탁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전 시어머니의 얼굴, 밥그릇을 들던 손, 아무 말 없이 국만 떠먹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영은 괜히 허락받지 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베란다 반대편 화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른 흙을 손끝으로 눌러보고 작은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빨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몸이 좋지 않다는 전화를 받은 뒤로 선영의 마음은 계속 두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눈치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 순서가 스스로도 싫었습니다. 선영은 오전 내내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냉장고 안반찬통을 정리하고 저녁에 먹을 장조림을 끓여두었습니다. 칼을 잡은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생각은 자꾸 멀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전화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몸살 비슷한 거다. 너 오지 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선영은 알았습니다. 괜찮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목소리가 그렇게 힘없이 가라앉지 않지요. 점심 무렵 선영은 결국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작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문턱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서까지 머릿속으로 여러 번 고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리모컨 소리를 줄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번 주말에 친정 좀 다녀오려고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짧은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며칠만 다녀오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선영 얼굴을 한번 보고는 다시 시선을 텔레비전 쪽으로 옮겼습니다. 가야 하면 가야지. 그 말은 반대도 아니고 허락도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더 서 있기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도 끝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시진 않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할 게 뭐 있냐? 선영은 입술을 한번 다물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인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밥도 어떻게든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불편할 게 뭐 있냐는 말이 내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라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결국 작게만 대답했습니다. 네. 방에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혼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심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안쪽이 서늘했습니다. 선영은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그 한마디에 흔들리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반찬간이 조금 짜다는 말, 아이 앉는 팔이 어설프다는 말, 명절 전 부침개를 부치며 모양이 성의 없다는 말, 하나하나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말들이 20년 동안 쌓이면 사람은 큰 소리보다 더 작은 표정에 흔들리게 됩니다. 선영은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말 자체보다 말하고 난 뒤의 공기를 더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늘 선영을 작아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오후가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 잠깐 건 전화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했어? 응, 했어. 뭐래? 선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가야 하면 가라시네.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된 거지 뭐. 선영은 한 손으로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게 된 걸까? 또 왜 그래? 엄마 원래 표현이 없잖아.
선영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괜히 민감하게 듣지 말고 다녀와. 내가 주말에는 집에 있을게. 그 말도 고마운 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이상하게 더 허전해졌습니다. 민감하게 듣지 말라는 말. 20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자신의 서운함이 자꾸만 잘못된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겠어. 선영은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휴대전화는 한동안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습니다. 아래 놀이터에는 어린아이 둘이 공을 차고 있었고 벤치에는 노인 한 분이 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만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 되자 선영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칼로 물을 썰고 냄비에 멸치를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 목소리가 낮게 깔리고 정치 이야기와 물가 이야기, 병원 이야기 같은 것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물을 썰다가 문득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픈 몸으로 혼자 누워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칼을 잡은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국은 뭐 끓이냐? 선영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소고기 무국 끓이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 너무 두껍게 썰지 마라. 국맛 안 든다. 선영은 칼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얇게 썰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에서는 묘한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순간이 늘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익숙한 한마디였을지 모르지만 선영에게는 늘 같은 자리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뭘 해도 한 번쯤은 꼭 고쳐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너무 오래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도 자기 손을 못 믿게 됩니다.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야기 몇 마디를 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국을 뜨고 물을 따르며 거의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남편이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다녀와. 내가 차로 데려다 줄까? 선영이 대답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버스 타면 되지 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순간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괜히 사람 번거롭게 하지 말고. 남편은 별 뜻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래도 내가 시간 되면.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영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식탁 위에 잠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선영의 마음 안으로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선영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문지르는데 자꾸만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쳤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친정에 잠깐 다녀오는 일조차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야 하나. 나는 왜 아직도 이 집에서 무슨 말을 꺼낼 때마다 시험 보는 사람처럼 서 있어야 하나? 그 생각이 들자 손에 쥔 그릇이 순간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선영은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거실은 이미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안방 불을 켠 채 누워있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누가 보면 오늘도 아무 일 없는 하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조금 더 쌓였다는 것을요. 말은 짧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영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없어진다고 해도 누구 하나 크게 당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은 아직 분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하고 서늘한 문제처럼 마음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선영은 싱크대 불을 끄기 전 빈 식탁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오간 말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알았습니다. 친정에 가는 일은 단지 며칠 집을 비우는 문제가 아니라 오래 참고만 살아온 자기 마음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토요일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며칠 더 남은 것 같았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자 선영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다녀오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집안 공기는 날이 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과 다를 것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식탁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점심 무렵에는 잠깐 낮잠을 자는 생활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집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흐르는 시간이 오히려 더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요. 친정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지 마라. 괜찮다. 그냥 몸살 비슷한 거다. 너도 집안일 있는데 뭘 또 오냐? 말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간격이 길어졌고 문장 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선영은 수화기 너머로 그 기운 빠진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불안해졌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그냥 들어야 하는 딸의 마음이 있지요. 선영은 저녁마다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다가도 끝내 길게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 더 아픈 이야기를 들을까 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당장 달려가지 못할까 봐서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선영은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다 빠져나간 식탁이라 그런지 두 사람 목소리도 더 작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쪽에서 뉴스 진행자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은 식탁 위 물자국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는 거 나 혼자 다녀오면 될 것 같아.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같이 다녀오면 되잖아. 어머니도 계시고 집도 비우면 안 되니까. 남편은 선영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엄마 때문이면 그냥 내가 말씀드릴게.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하지만 바로 뒤를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게 아닌지 아니면 그게 맞는데도 입 밖에 내기 싫은 건지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물컵을 들었습니다. 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며칠 다녀오면 되는 거잖아. 선영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며칠. 남편에게는 늘 그렇게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한 번 집을 비우는 일에도 설명과 눈치와 마음의 준비가 따라붙었습니다. 남편은 그 차이를 끝내 잘 몰랐습니다. 당신은 늘 그냥이라 그러지. 선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응?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한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익숙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뭐라고 한 것도 없잖아. 선영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꼭 뭐라고 해야 알아?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어.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안방에서 들리던 텔레비전 소리가 순간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올랐고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뉴스 목소리까지 선영 마음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내가 좀. 그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겠구나 하는 걸 둘 다 알았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선영 기분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선영은 또다시 이 집에서 자기 마음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선영은 아침부터 짐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친정에 며칠 머물 속옷과 옷 2벌, 어머니가 드실 죽재료, 약국에서 사둔 파스와 소화제, 과일 몇 개 정도였습니다. 가방을 펼쳐놓고 물건을 하나씩 넣는데도 마음은 자꾸 멈칫거렸습니다. 이상하게 죄짓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떠날 준비를 하는 손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평소보다 더 말이 적었습니다. 부엌을 지나가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고, 선영이 빨래를 개고 있을 때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선영은 그 침묵이 오늘은 더 의식되었습니다. 마치 집안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동생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언니, 엄마 어젯밤에 또 열이 올랐어. 병원은 갔어? 갔는데 큰 건 아니라는데 기운이 너무 없어 보여. 내가 내일 아침에 갈게. 언니 가능하면 빨리 와. 가능하면 빨리.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다가 늦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선영은 안방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돋보기를 쓴 채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약 봉지나 신문 구석 기사였을 것입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돋보기를 벗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늘 그렇듯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 선영은 그 짧은 대답 뒤에 숨은 뜻을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걱정인지 무관심인지 그냥 피곤한 건지. 그래서 결국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보다 몸이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다시 짧게만 말했습니다. 가야 하면 가라. 그 말은 며칠 전과 똑같았습니다. 단어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순간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해주길 기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친정어머니 잘 보고 와라. 아니면 그저 걱정이 많겠구나.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요. 선영은 결국 더 못 참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선영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종이를 접어 옆에 두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괜찮으면 안 갈 거냐? 선영은 그 말에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진실이란 늘 그런 식이지요.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처럼 살았는데 막상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것이 억울하다기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오겠다고 연락했고 시어머니는 저녁도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혼자 부엌에서 반찬통을 정리하고 가스불을 다시 확인하고 냉장고 안에 먹을 것들을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며칠 비운다고 해도 집안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약 드실 시간도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무엇을 데워 먹으면 되는지도 써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떠나는 사람인데도 끝까지 이 집을 정리하고 있구나. 이 집은 내가 없으면 곧바로 불편해질 텐데 정작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구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이미 가방을 다 싸두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내일 몇 시에 나갈 건데? 아침 일찍. 내가 태워다 줄까? 선영은 한 번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됐어. 버스 타고 갈게. 왜? 그냥 데려다 주면 되잖아. 선영은 가방 손잡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혼자 다녀오는 게 편할 것 같아.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은 것인지 묻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 숨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렸고 거실 시계 초침은 조금 크게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생각도 났고 시어머니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 없는 사람. 늘 타박과 지적으로만 곁에 있던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영은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물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기만 했을까? 아니면 나는 미움으로만 알아듣고 살아온 걸까?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스스로를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선영은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차가 담긴 컵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깨어 있는 걸 보자 괜히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선영 얼굴과 가방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은 그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보다 조금 큰 누렇게 바랜 종이 상자였습니다.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위쪽에는 오래 묶었던 끈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상자를 선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선영은 얼떨결에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서 열어봐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왜 주는지도 지금 왜 이걸 주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사람을 편하게 두지 않는구나 싶은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또 무슨 뜻일까? 마지막까지 사람 불편하게. 선영은 상자를 가방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식탁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 배웅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제는 전과 달랐습니다. 평소의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가 막 시작되기 직전의 숨 고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상자가 얹혀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건너야 할까? 그런 질문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정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질문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 낡은 상자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떠나는 날, 시어머니는 그걸 내게 건넨 걸까? 친정집에 도착한 것은 오전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내려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는데 선영의 손에는 내내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보다 그 상자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에서 놓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버스 좌석에 잠깐 내려놓았다가도 금세 다시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꼭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함부로 다루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요. 친정어머니는 방 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열이 빠진 듯 했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문 옆에 내려두고 곧장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눈을 뜨고 선영을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왔다. 그 한마디에 선영의 마음이 먼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물을 갈아드리고 이불을 정리하고 약 먹을 시간을 확인하는 쪽으로 몸이 움직이게 마련이지요. 선영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컵을 씻고 죽을 데우고 약봉지를 펼쳤습니다. 친정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고 부엌과 방 사이에는 늘 비슷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된장 냄새, 약 냄새, 오래된 나무장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어릴 때는 익숙했던 냄새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죽 몇 숟갈을 드시고 다시 누우셨습니다. 선영은 곁에 앉아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열은 오전보다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점심쯤 잠깐 들렀다가 다시 아이 보러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방구석에 세워둔 가방과 그 위에 얹어놓은 낡은 상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상자. 그 순간까지도 선영은 그것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집안 서류라든지 오래된 시댁 물건이라든지 혹은 또 한 번 알아서 하라는 뜻의 무언의 부탁 같은 것 말입니다.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끝내 열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받아왔고 계속 모른 척 둘 수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선영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쓰던 책상은 이미 없었고 대신 오래된 서랍장 하나와 얇은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봄빛이 옅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끈은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묶어두었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테이프도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마치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굳게 닫아두었던 것도 함께 열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뚜껑을 들었습니다. 맨 위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푸른 꽃무늬가 들어간 손수건이었습니다. 선영은 그걸 보자마자 기억났습니다. 처자이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던 때 시어머니가 말없이 방에 두고 갔던 손수건과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오래된 집안 물건 하나쯤으로 생각했지요. 선영은 손수건을 한쪽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봉투 여러 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날짜도 있었고 15년 전 날짜도 있었고 선영이 둘째를 낳은 해가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손끝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정리해 두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병원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자의 출산 직후 산모용 미역과 약값이 적혀 있는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 뒤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선영이 미역은 좋은 걸로 끓일 것. 선영은 한참 그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정갈하고 작고 단정한 글씨. 늘 가계부를 적을 때 보던 바로 그 손글씨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역이 집에 그냥 생겨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하던 대로 당연한 듯 준비한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메모가 있었다니요. 선영은 숨을 길게 내쉬고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사진이 2장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선영과 갓 태어난 아이를 안은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사진 한쪽 구석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영이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사진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날 자신은 몸도 마음도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늘 긴장한 채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만 경계하고 있었으니까요. 3번째 봉투에는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 비어있는 약봉지였습니다. 겉면에는 선영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낳고 손목에 염증이 심하게 왔던 해의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쪽에는 또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애 안고 설거지까지 해서 그런 것 같음. 손목 계속 아프다 했는데 병원 늦게 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선영은 상자를 잠깐 덮고 싶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그때 선영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애 안고 그렇게 돌아다니니 손목이 나가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영은 비난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또 내 잘못을 찾는구나. 또 나무라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지금 상자 안종이에 적힌 글씨는 달랐습니다. 투박하고 무뚝뚝하지만 분명히 보고 있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그때의 무리함을, 그때의 피곤함을요. 선영은 뚜껑을 완전히 닫지 못한 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 웃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친정집 부엌 쪽에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선영 마음속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굳게 믿어온 생각 하나가 지금 상자 안에서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모든 게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모진 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절마다 숨막히던 부엌, 식탁 위의 작은 지적들, 아이들 앞에서 민망했던 순간들, 생일날 아무 말 없이 지나가던 시간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영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요. 선영은 다시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천천히 하나씩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몇 장, 작은 봉투에 담긴 돈의 출처를 적어놓은 메모, 아이돌 무렵 들어간 육아비 기록,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 편지는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건 마지막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편지까지 읽으면 더 이상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게 될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편지를 손에 든 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당장 울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울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너무 놀라면 눈물보다 먼저 침묵이 옵니다. 선영이 딱 그랬습니다. 이 상자는 기적처럼 모든 오해를 풀어주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도 상처 준 적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영이 더는 예전처럼 단순하게 미움 하나만으로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미움이면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움이라고만 생각했던 시간 속에 설명 못한 마음과 서툰 걱정이 섞여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요. 사람 마음은 그때부터 더 복잡해집니다. 방문 밖에서 친정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한 장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흔적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편지에는 더 직접적인 마음이 적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선영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연 뒤로는 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선영은 편지 끝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버틴 20년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금 처음 보는 낯선 진심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 진심을 끝까지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펼친 순간 선영은 바로 읽지 못했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자국도 여러 겹이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품고 있었던 종이 같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선영은 무릎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오후 바람이 약하게 불었고 먼 데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한 번 지나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안방에서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들 사이에서 선영은 천천히 첫 줄을 읽었습니다. 선영아. 그 짧은 호칭 앞에서 선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며느리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야하거나 예하거나 그냥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편지 첫머리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 놓았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편지에는 긴 말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답게 문장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짧아서 더 오래 남는 말들이 있지요. 선영은 한 줄 한 줄 끊어 읽었습니다. 나는 원래 말을 곱게 못한다. 고생한 걸 모른 척한 적은 없었다.
말을 잘못 배워서 늘 타박으로 나갔다. 내가 시집와서 들었던 말들을 너한테는 안 해야지 했는데 결국 나도 그렇게 살았더라. 선영은 거기까지 읽고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순간이 먼저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빨리 흔들리면 사람은 바로 감정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저 조용히 멈춰 앉아 있을 뿐이지요. 선영이 딱 그랬습니다. 한참 뒤에야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너 애 낳고 손목 아프다 할 때 병원 가라 하고 싶었는데 또 싫은 소리처럼 들릴까봐 못했다. 명절 때 내가 밤늦게까지 서 있는 거 보면서 그만하라 하는 대신 떡 하나 더 내놓으라 했다. 그게 내 모자람이다.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다. 선영은 편지 끝에 가까워질수록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종이 위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가도 자꾸 흐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글씨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마음은 이토록 서툴렀는데 글씨는 이상할 만큼 단정했습니다. 그 단정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편지 맨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친정 다녀와서 미역국 끓여주마 하려 했는데 그런 말도 입 밖으로 안 나온다. 선영은 결국 편지를 접지 못한 채 두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역국? 그 평범한 단어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한 번도 살갑게 굴지 않았고 선영도 그런 기대를 접고 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뚝뚝한 사람의 마음속에 미역국 한 그릇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야 이렇게 편지로 도착했다는 사실이 너무 늦어서 더 아팠습니다. 선영은 곧바로 시댁으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셨어요? 라고 묻고 싶기도 했고, 저도 몰랐어요. 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지금 당장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선영은 얼른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반쯤 몸을 일으키고 물컵을 찾고 계셨습니다. 선영은 물을 건네드리고 베개를 바로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드신 뒤 선영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선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가요? 눈이 좀 다르다. 그 말에 선영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어 선영 손등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 손길이 오래된 기억처럼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응? 사람 마음은 왜 이렇게 늦게 보여요? 친정어머니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선영을 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늦게 보일 때가 있다. 그 말이 선영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선영은 부엌에서 죽을 다시 데웠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손은 자꾸 다른 쪽으로도 움직였습니다. 찬장 안에 있는 미역을 한 봉지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 미역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한동안 미역 봉지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은 냄비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드실 수도 있고 자신이 먹을 수도 있는 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냄비에 물을 붓고 미역을 담그는 손끝에는 다른 마음도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오해만 붙들고 있던 시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려는 마음 말입니다. 국이 끓는 동안 선영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금방 받았습니다. 잘 도착했어? 응. 장모님은 좀 어떠셔?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닌데 기운이 없어. 남편은 작게 한숨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갔으니 다행이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어머니가 주신 상자 열어봤어.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상자? 응. 낡은 거 하나 주셨잖아. 그게 뭐였는데? 선영은 쉽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편지, 영수증, 약봉지, 사진.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은 물건이면서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선영은 짧게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오래 많이 보고 계셨던 것 같아. 남편은 다시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선영은 부엌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냄비에서 끓는 소리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를 미워하기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선영 자신도 놀랐습니다. 입 밖에 내고 나니 마음 한쪽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전 같았으면 선영은 그 말에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 목소리 안에도 낯선 조심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런 말은 못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 선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좀 생각해 보게 된다. 크게 변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깊은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영은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만 다른 이야기를 본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응. 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좀 힘들었어. 그 말은 짧았지만 20년을 통째로 설명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낮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미안하다. 선영은 금방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고 해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아도 한쪽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선영은 그 말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선영은 미역국 냄비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국 냄새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그 평범한 냄새 안에서 아주 오래 묻혀있던 마음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말 대신 국을 끓이려 했고, 누군가는 타박 속에 걱정을 숨겼고, 누군가는 끝내 자기 방식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덜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으로 늙어왔을지를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를 겪고 그 말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 사랑을 배운 적 없이 책임부터 배운 사람.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다녀오라는 말도, 미역국 끓여주겠다는 말도 편지로밖에 남기지 못한 사람. 선영은 그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 안가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도 처음 꺼낼 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관계를 전처럼 한 줄로만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친정어머니가 주무신 뒤 선영은 부엌불을 끄기 전에 냄비 뚜껑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미역국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잘 끓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작은 그릇에 한 국자 떠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무도 듣지 않을 말을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는 애쓰셨구나. 그 한마디를 하고 나니 방 안 공기가 조금 달라진 듯 했습니다. 완전히 풀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전에 비해 덜 막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는 일은 대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크게 울고 크게 앉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의 원망이 한 문장의 이해로 조금 바뀌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선영은 그날 수첩 대신 마음속에 하나를 적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적어도 한 번은 다른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겠다고요. 그 다짐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바로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친정에서 돌아온 뒤에도 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박선영이 먼저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그보다 조금 늦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식탁 위에는 늘 비슷한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과 다를 것 없는 집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부엌인데도 마음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내려놓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손, 문턱을 넘을 때의 느린 걸음. 예전에는 그 모든 것이 긴장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그 안에 꼭 미움만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선영은 돌아온 첫날부터 일부러 애써 다정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말이 적었고 표정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장면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국을 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불세다. 넘친다. 예전 같으면 선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먼저 굳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또 잘못을 지적하는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 뒤에 아주 희미하게 섞인 조심스러움을 처음으로 들은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얼른 불을 줄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줄일게요. 그 말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타박으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툴지만 늘 그래왔던 말투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작은 차이가 오래된 공기를 바꾸기도 하지요.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있어 늦는다고 했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선영 둘뿐이었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단출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정도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닿는 소리만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러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선영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뒤 계속 마음속으로만 맴돌던 말을 꺼내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상자 잘 봤어요. 시어머니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안에서 아주 작게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국만 바라보다가 아주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만 넣어뒀지. 그 말에 선영은 저도 모르게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그 대답이 꼭 시어머니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다른 말처럼 내놓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일 귀한 게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선영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떨림이 나이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해 많이 했겠지. 선영은 그 말 앞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해라는 말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선영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너무 한쪽으로만 본 것 같아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선영 쪽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오래 눌러둔 피로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원래 저렇게밖에 말을 못한다.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잘못이지. 선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사과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뒤늦은 인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며느리에게는 그 한마디면 충분히 큰 변화였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불렀습니다. 네. 그동안 저도 많이 서운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선영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영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뜻을요. 미안하다는 말이기도 했고, 내 마음을 이제는 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선영은 찌개 냄비를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멸치볶음 접시를 선영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밀어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별 뜻 없는 식탁 정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영은 그 순간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다정한 포옹보다 그 작은 접시 하나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 이거 좋아하잖아. 선영은 조용히 접시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도. 선영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인 말이었습니다. 계절이 조금 더 흐르면서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화목한 집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선영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서로를 미움 하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의 말투 뒤에 숨어있는 서툰 걱정을 조금씩 알아듣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선영 앞에서 예전보다 더 오래 침묵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좀 어떠시냐? 선영은 그 한마디를 듣고 잠깐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시어머니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날 선영은 부엌에서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 꼭 큰 사건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마음은 늦고, 어떤 사과는 짧고, 어떤 사랑은 평생 서툽니다. 그래서 더 늦게 보이고, 더 뒤늦게 이해되기도 하지요.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마친 뒤 식탁 위를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턱에 잠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선영이 돌아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선영 얼굴을 한번 보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말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선영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한마디가 모든 세월을 다 덮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끝끝내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것은 늦게 와도 삶 한쪽을 가만히 만져주는 힘이 있지요. 선영은 허리를 조금 숙였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빈 식탁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늘 제때 도착하지는 않는다고. 어떤 마음은 너무 늦게 열리고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고요. 그날 밤 선영은 잠들기 전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같은 집이었습니다. 식탁도 부엌도 방문의 위치도 하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공기를 전처럼 두려워하지만은 않게 되었다는 것을요. 미움인 줄만 알았던 자리에서 너무 늦게 발견한 사랑의 흔적. 그것이 선영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견디게는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면 충분한지도 몰랐습니다. 삶은 완벽한 화해보다 늦었지만 진심인 한마디로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